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포럼 박영숙입니다. 저희가 파괴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7번째. 비단 스타킹. 그 옛날에 1920년대에, 여성들이, 20년대 여자도 바지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여자들은 바지를 못 입었습니다. 그런데, 치마를 입기 때문에 스타킹을 신어야 했어요. 그래서 비단 스타킹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스타킹이 얼마나 잘 이렇게 금이 나고 그죠? 찢어지고 하겠습니까? 그때 나이롱 스타킹이 나와서 비단 스타킹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이 나이론이 나오면서 스타킹을 많이 사람들이 신으면서 나이론이 개발이 되어서 그 나이론으로 칫솔을 만들게 돼요. 칫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칫솔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칫솔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칫솔을 사용하게 되면서 구강 건강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파괴 패턴 7부입니다. 7번째, 파괴, disruption이라고 하고, 이런 파괴 때문에, 있던 것이 없어지고, 기존의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다가올 때, 전혀 사람들은 모르는 사이에 그냥 지나가는 게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사탕수수를 가지고 만들다가 그 당분을 옥수수에서 대체를 하면서 사람들은 그냥 지금까지 뭐 안에 그 내부에 무슨 재료가 뭐가 써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마셨죠. 비단 스타킹이 죽고 나이롱 스타킹이 나오면서 구강 건강에 완전히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나이롱 양말이 실크 스타킹을 대체한 것처럼 빠르게 실크 치실을 대체한 겁니다. 대부분의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이 이를 닦는 것은 그저 일상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까지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는 매일 구강위생을 관리를 했는데 구강위생은 더 넓은 건강의 중심이기 때문에 치과치료, 주료하고 당뇨병, 호흡기 감염, 폐렴,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유병률을 감소시켰습니다. 칫솔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 질병 부담에 큰 영향을 미쳤죠. 이런 겸손한 칫솔은 전 세계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양치질에 주류하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불과 수십 년에 걸쳐서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1928년에 2월 재능 있는 화학자 월레스 캐로설스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가 된 후에 화학대 기업의 듀퐁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는 멋진 일을 2년 만에 세계 최초의 합성 고무인 네오프렌을 생산했고, 그의 경력, 동안에 최초의 합성 머스크인 아스트로톤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듀퐁 회사에서 여러 가지를 개발을 많이 했어요. 화학자였고요. 그러나, 캐로셀스가 가장 잘 알려진 발명은 1935년 세계 최초의 합성 나이론인, 합성 섬유인 나이론 개발을 한 겁니다. 듀퐁이라는 회사가 나이론을 개발했어요. 1935년. 그래서 1920년대부터 한 10년 동안 실크, 스타킹을 신던 사람들이 나이롱 스타킹으로 확 바꿉니다. 나이롱의 발명은 이보다 더 좋은 시기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긴장은 1930년대에 고조되었고 미국은 비단을 일본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일본 거 샀죠. 1930년대 후반까지 미국은 세계 실크의 4분의 5, 5분의 4. 그러니까 대부분의 실크는 미국에서 그죠, 부자 나라에서 다 사가지고 간 겁니다. 일본은 미국 공급의 90%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 미국 실크의 75 내지 80%가 여성용 스타킹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재밌죠? 이 실크 혁명. 그래서 비단은 큰 산업이었고요. 아시아의 핵심 강국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실크 생산은 기본 기술에서 여러 차례 중단되었고 도쿄의 히토츠바시 대학에 있는 사람이 1850년부터 1930년까지 일본과 중국의 주요 수출품이 실크였습니다.
1800년도의 후반에 손으로 비단을 감는 방식이 기계로 감는 기술로 대체되고 1900년도 초반에는 과학적으로 사용된 누에 품종보다 전통적인 품종을 빠르게 과학적으로 사육된 누에 품종이 이제 누에가 공장에서 그죠 막 이제 가정에서 키우다가 공장으로 간 거예요. 그때 마는 1880년대에 중국 실크 생산의 10% 이상이 기계로 감긴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불과 20년 후, 그죠? 1900년에는 1910년 사이에는 10%에서 60%가, 약간의, 그죠? 누에가 어디서, 기계로 감긴 것으로 실크 생산을 하고, 누에도 공장에서 만들어졌죠. 일본에서 머신 릴링 전환은 훨씬 더 빨리 일어났습니다. 1880년대에 40% 이상이었고 1900년, 1910년 그 사이에 90% 이상이 전부 기계로 그죠? 실크가 감겼습니다. 일본의 제사 기계화는 1868년 이전에 외부 세계와 내주로 폐쇄된 나라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아주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우리가 여러 번 보아온 격변의 패턴 일부입니다. 파괴의 패턴 일부입니다. 그죠? 디스럽션의 일부입니다. 기존 기술보다 훨씬 뛰어난 새로운 기술이 불과 10년, 15년 안에 시장을 완전히 종래 기술을 죽여버리고 삼키고 시장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죠? 오래 안 걸려요. 10년 걸렸다. 이런 거죠. 기계 릴링 부상은,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동차도 1900년도에 뉴욕에 처음으로 뉴욕의 피스애버뉴 5번가에 한 대가 나타났다가 13년 후에 똑같은 장소, 똑같은 자리에, 그죠? 전부 자동차로 확 뒤집어 바뀝니다. 마지막 마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1913년.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이 뭐 50년 가거나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10년, 15년 안에 세상을 장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계 릴링 부상은 누에 사육자들에게 실크 필라멘트 생산량을 늘리고 실크 품질을 균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압력을 가했습니다. 온도계와 습도계와 같은 서양의 발명품과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 1910년대에 일본 과학자들은 일본의 오랜 누에 번식 전통과 맨델의 유전학을 결합하여서 생산성 높은 누에 잡종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그 고치는 특히 기계로 씨를 뽑아가지고 우수한, 그죠? 누에가 기계로 이제, 씨를 뽑은 것을 전국이, 그죠?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percentage of scientifically produced silkworms in Japan, 일본에서, 그죠? 과학적인 누에 고치 생산 방법이고 그다음에는 양쯔강입니다. 훨씬 빨리 누에가 직선으로 올라갔죠. 과학적인 방법으로 생산한 게 일본이고 양쯔강은 한동안 그죠? 이렇게 중국은 한동안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하다가 확 사용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생산된 양쯔강 하류 실크 산업의 누에 비율 이렇게 해서 보여졌습니다. 그 과학자 마에 따르면 과학적으로 생산된 잡종 누에 품종은 1914년 일본 실크 생산의 10% 미만을 차지했지만 불과 8년 후에 80%, 2024년에 90%를 넘었었어요. 일본이 변혁한 지 약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누에 품종의 극적인 변화는 10%에서 90%까지 확 변했다. 10년 만에 변했다. 이런 겁니다. 1대1 대체가 아니라 이제 시장 확장을 주도했다. 이게 계속되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가 A가 B로 대체되면 1대1 변화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확 바뀝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서 시장을 확 바꾸는 거죠. 1920년에서 30년까지 아시아의 비단 생산량은 기계로 감는 기술과 릴링하는 거라 그러죠. 과학적인 누에 혁명 이전보다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잡종 벌레 품종 채택보다 모두에서 일본의 우위에는 중국을 능가할 수 있는 우위를 제공했습니다. 1873년 중국은 일본보다 3배나 많은 생사 실크를 수출했는데 1930년에는 완전히 역전돼서 일본이 수출이 중국의 3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 파괴 패턴 또 다른 부분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종종 외부인에 의해서 채택되고 한 기술 시대의 승자가 다음 시대에는 죽습니다. 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보다 먼저 실크 섬유를 기계로 감는 방식을 채택하고 과학적으로
사육된 누에 품종 개발을 주도하여서 1930년대 초반에 실크 시장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시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듀뽕이 나와가지고 자 1930년대는 일본이 그죠 모든 것을 장악을 했어요. 1930년대 초반까지. 그런데 1938년에 그러니까 5년 4~5년 사이에 듀뽕이 아까 캐로셀스라는 이 사람들 캐로셀가 나일론 섬유를 시장에 출시하게 됩니다. 듀뽕의 나일론 스타킹은 1940년에 5월에 처음 판매됐습니다. 나일론 스타킹은 실크보다 약간 더 비싸지만 여전히 저렴한 가격대에서 훨씬 더 나은 제품이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리싱크X의 토니 세바 교수는 나일론은 위로부터 단절로 간주되고 기존 제품보다 처음에는 더 비싸고 성능도 더 우수했습니다. 그죠? 듀뽕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나일론은 강철만큼 강하고 거미줄만큼 가늘지만 일반적으로 천연섬유보다 더 탄력이 있고 아름다운 광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킹에 사용되는 것이 그죠? 구강 건강을 바꿨습니다. 완전히 세상을 바꿔버렸죠. 그래서 자 나일론은 1년도 채 안 돼서 일상적인 단어가 되었고 지금 그래서 모든 역사에서 그런데 듀뽕에서 1년 만에 전 세계가 나일론, 실크 대신에 나일론을 사용하였고 듀뽕 나일론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중의 인정을 받은 제품은 그 사이에 없었다. 1년 만에 그죠? 확 나일론이 퍼졌습니다. 듀뽕은 단 2년 만에 여성용 양말 시장의 3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진중한 공격으로 아시아의 비단 수출이 갑자기 중단이 됐어요. 나일론 스타킹이 도입된 후에 일본 실크의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고 듀뽕이 모든 나일론 생산을 낙하산 이런 것도 나일론으로 로프도 나일론으로 항공기 연료 탱크도 나일론으로 블랙재킷 해먹 모기장 제조 뭐 이런 것을 다양하게 나일론으로 제작해서 여성용 스타킹의 판매가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일론은 전쟁에서 승리한 섬유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미국 여성들은 사용자가 스타킹을 신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리 화장과 같은 대체품으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다시 나일론 스타킹을 사려는 붐이 일면서 한정된 공급량을 놓고 다투는 나일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실크 스타킹의 판매는 그때 죽고 난 뒤에 결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약 5년 동안 실크에 대한 세계 수요의 대부분이 그냥 확 죽어버린 거죠. 전쟁이 일어나고 그 사이에 일본이 사라지고 나일론 미국 여성 양말 시장의 0%에서 100%로 성장했습니다. 유럽도 나일론에 열광했습니다. 그죠? 포스트워 A History of Europe Since 1945라는 책 토니 주드트가 쓴 책에 1950년에 소독 소매업체는 여성용 나일론 스타킹을 90만 켤레만 판매했습니다. 4년 후 1953년에 5,800만 켤레를 팔았죠. 그러나 양말류 시장을 100% 장악한 합성섬유 산업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일론을 사용한 최초의 제품은 스타킹이 아니라 칫솔모였다. 그죠? 칫솔 자체는 아마 약 1300년 전에 당나라 중국에 발명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세계 사람들이 치아를 닦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끝을 잘게 쪼개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만 사용했고 식초, 소금, 올리브오일, 알코올 뭐 다양한 다른 성분을 섞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뼈나 상아로 만들어가지고 브러쉬를 만들거나 이런 걸 했어요. 강모는 나왔습니다. 강모는 멧돼지 목에 털로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파괴 패턴 완전히 그냥 바뀐 것은 바로 이 나일론 그죠? 나일론 털이 나와가지고 10년 또는 20년 안에 빠르게 완전히 나일론으로 칫솔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38년 2월 시카고 웨코 프로덕트 컴퍼니는 새로운 닥터 웨스트의 미라클 터프라는 합성 듀뽕 나일론 강모를 사용한 최초의 칫솔을 만들었습니다. 1938년도 최초 칫솔이 나왔고요. 지금까지 모든 좋은 칫솔은 동물의 털로 만들어졌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다음 해에 자체 나일론 강모 칫솔을 출시했고요. 오늘날 거의 모든 칫솔은 나일론 칫솔모가 있으며 손잡이가 대나무나 기타 천연 소재로 만들어진 칫솔도 있다. 일반적으로 인공 폴리머 특히 나일론은 제2차 세계대전 후 10년 동안 개인 구강 위생의 혁명을 촉발시켰습니다. 당시 미국은 그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체질을 해야 했다. 새로 개발된 나일론 칫솔모는
칫솔의 대량 생산과 보급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렴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 중에 이제 그 유니버시티 스쿨 오브 메디슨 툴레인 의대입니다. 학장을 역임한 찰스 바스는 왁스가 처리된 나일론 치실을 발명했습니다. 그것은 나일론 양말이 실크 스타킹을 대체한 것처럼 빠르게 실크 치실로 실크 치실을 없애고 나일론 칫솔로 만들었습니다. 1900년대 초에 셀룰로이드와 그 다음에 베이클리트 플라스틱 뼈와 상하 손잡이를 대체했지만 1951년 두폰은 이제 아크릴 수지를 발명하면서 투명한 플라스틱 칫솔 손잡이가 그죠 유행하도록 만들었고 1940년 초부터는 정기적인 양치질이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칫솔질을 양치질을 하게 된 게 1940년대입니다. 그 이전에는 뭐 다양하게 그냥 이빨을 쑤셔 팠죠. 그죠? 이빨 사이를 쑤셔 팠어요. 불소 함유 치약을 개발했습니다. 프락터 앤 갬블이 또 이게 콜게이트와 같은 시장 분할을 하게 되었고 2차 대전에 사람들은 멧돼지 털로 된 셀룰로이드 또는 뭐 이런 거를 칫솔을 치약 또는 불소화되지 않은 것을 사용했는데 분필이나 숯 또는 기타 연마 성분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15년 동안 나일론의 발명은 아크릴 손잡이, 나일론 강모 칫솔, 왁스 처리된 나일론 치실 및 불소 함유 치약을 기반으로 개인 구강위생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본 파괴 패턴이 또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구강이 건강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된 거예요. 실제로 화학자들이 특정 속성을 가진 일련의 물질을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무튼 혁명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날 합성 소재는 세계 섬유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나일론, 아크릴, 폴리에스터,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을 합하면 합성 섬유 생산량이 98%에 다다랐다. 폴리에스터는 단독으로 섬유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비단과 과학적인 생산은 이제 뭐 거의 많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웃음. 실크의 마지막 웃음, 실크가 끝났다 이런 소리죠.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아의 볼트 스레즈라는 몇몇 회사들은 유전적으로 변형된 미생물을 사용해서 실크 단백질을 생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버지니아 포스텔에 따르면 노력이 성공한다면 실크는 곤충에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은 맥주와 같은 거대한 발효죠. 에서 양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비단 넘어 여러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모 역시 단백질 중합제이고요. 캐시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모도 우리가 바이오리액터에서 그죠? 발효조에서 양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료의 다음 위대한 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크 스타킹이 다시 유행하게 될 겁니다. 근데 실크 스타킹이 누에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죠? 아까 제 양모조 그러니까 큰 이렇게 통 안에서 무궁무진하게 이게 실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신속하게 옷을 제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없는 다른 분야의 혁명도 일으킬 수 있어요. 보스턴에 본사를 둔 회사 모리는 먹을 수 있고 향이 없는 실크로 된 얇은 층으로 식품을 코팅하면 썩는 속도를 늦추고 잠재적으로 플라스틱 포장을 제거하고 식품의 부패를 줄인다. 이런 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현재 지배적인 농업 산업에 미치는 것, 이런 것들은 지금 빠른 속도로 그죠? 이미 여러 번 본 듯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실크 스타킹이 나일론 스타킹에 잡아먹히고 실크를 이제 우리가 바이오리액터 속에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실크 그러니까 발효조라 그래요. 맥주 만드는 큰 발효조에서 우리가 실크를 양조하게 되고 그러면 굉장히 싸지겠죠. 실크가. 그래서 다시 실크 스타킹이 돌아오지만은 이것은 완전히 파괴다. 누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을 포장 제거하고 식품 부패를 줄이는데도 또 우리가 실크로 된 얇은 층으로 껍질을 싸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이 빠른 속도로 우리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파괴 패턴 7입니다. 스타킹이 어떻게 구강 건강을 좋게 할 수 있었냐.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버튼 부탁합니다.